네이버도 어느 순간 50%대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블로그 트래픽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클릭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로클릭 현상이구나. 제로클릭은 챗GPT라든가 제미나이가 대중화되면서 아예 AI 엔진을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신 분도 많아요. 사람들은 답변을 받고 검색 행동은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클릭이 사라지게 돼요. AI의 답변은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검색 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의 최신 글들이 많이 안 긁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블로그들을 주로 어떤 곳에 인용하냐 하면 책가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로클릭을 출간한 손승완입니다. 저는 20년 정도 빅테크 기업에서 마케팅과 PO를 담당을 했었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잘 닿아서 제로클릭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로클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제로클릭이라는 현상이 저희 삶 깊숙하게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현상이 소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기업과 브랜드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클릭 책은 기본적으로 제로클릭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전략을 좀 포함했으니까 대중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실전서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제로클릭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요즘 AI 요약 상단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 AI 요약이 검색 답변에 뜨면 하단 부분에서 키워드 클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제로클릭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챗GPT라든가 제미나이가 대중화되면서 아예 AI 엔진을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현상도 제로클릭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AI에게 질문하면 AI는 답변을 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답변을 받고 검색 행동은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클릭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제로클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마케팅이 사실은 검색 엔진의 상단에다가 회사와 브랜드에 적합한 키워드를 최대한 상단에 올리고 클릭을 최대한 많이 따기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I 대화형 질문과 답변은 좀 다르죠. 사용자의 의도하고 맥락에 맞춰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제로클릭 관련해가지고 구글에 이미 소송만 해도 몇 건이 붙었습니다. 너희가 AI 요약을 제공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의 트래픽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소송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한국은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그동안 검색을 독식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네이버도 어느 순간 50%대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사람들도 어느 순간 구글이라든가 챗GPT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로클릭 현상들이 이제 쭉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 기업에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떨어졌다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공유가 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이번에 제가 책을 출간하면서 서평분들이 꽤 계셨는데 서평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작년 어느 시점부터 블로그 트래픽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트래픽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으나 클릭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로클릭 현상이구나 라고 하시는 리뷰를 꽤 봤습니다. 베인앤컴퍼니라든가 맥킨지에서는 제로 클릭으로 기업의 트래픽이 25%에서 50%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앞으로는 그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높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 SEO 시절에서 인플루언서는 사실 양극화가 돼 있죠. 너무 큰 인플루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굉장히 낮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사실 이 갭을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았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크롤러들은 출처가 탄탄하고 구성적으로 잘 돼 있고 믿을 만한 컨텐츠를 많이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잘 구축하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잘 결합해가지고 컨텐츠를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 순간 AI가 너 컨텐츠는 믿을만해 라고 해서 많이 채택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오 기준으로 로컬 개념을 많이 넣어서 최적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판교 맛집이 무엇인가 이럴 때 이제 믿을만한 컨텐츠들을 많이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것들도 사실 소상공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사실 기존에 판교에서 삼겹살이라고 검색을 할 경우는 키워드 광고 비용 자체도 비쌌고 그리고 광고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받기 쉽지 않았는데 AI의 답변은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AI 답변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시도를 해보시면서 최적화시킨다면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SNS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크롤러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최신 글들이 많이 안 긁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신 이 블로그들을 주로 어떤 곳에 인용하냐면 브런치하고 티스토리를 또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최적화를 미리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AI도 답변에서 출처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 출처들을 역으로 트래킹 하셔서 그 출처가 있는 미디어 쪽에서 본인의 최적화 전략들을 쌓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SEO와 GEO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이버 SEO와 구글 SEO는 다릅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내부 생태계에서 컨텐츠가 많이 일어나고 내부 생태계에서 순환시키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SEO는 사실 키워드 광고 그리고 블로그, 카페 중심이었고요. 구글 SEO는 말 그대로 검색 엔진이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를 믿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상단에 올리는 그런 구조의 SEO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SEO, 지금부터 얘기한 SEO는 사실 구글 SEO 혹은 빙 SEO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돼요. 빙 SEO, 구글 SEO와 GEO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SEO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GEO는 SEO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하나의 다른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KPI라는 게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O는 클릭을 많이 따기 위한 게임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어떻게 노출하냐, 키워드를 잘 세팅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GEO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의도, 맥락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하는 답변을 잘 인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우리 답변을 얼마나 잘 인용할 수 있게 만드냐라고 볼 수 있고요. 방금 SEO는 키워드 중심이고요. GEO는 의도와 맥락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EO는 생각보다 브랜딩과 많은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저희가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럼 그 회사를 클릭을 하고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그런 검색 여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은 GEO가 그냥 몇 줄 답변 안에 그 회사의 브랜딩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처럼 클릭을 많이 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기업이 원하는 답변을 어떤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GEO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EO는 AI가 좋아하는 글을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책에서 크게 보면 컨텐츠 GEO 전략, 그리고 테크니컬 GEO 전략, 그리고 외부 인용과 관련된 GEO 전략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컨텐츠는 말 그대로 GEO 크롤러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성으로 컨텐츠를 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연하게 어떤 컨텐츠를 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프트라는 프레임으로 이 SIFT라는 구조로 제가 컨텐츠를 이렇게 짜시면 AI가 굉장히 선호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시프트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고요. 시프트는 말 그대로 S, structure, AI가 좋아하는 구성으로 컨텐츠를 구성하고요. intent, AI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가져갈 수 있고, F, fidelity는 이게 팩트 중심으로 충실한가 라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고요. trust는 AI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구조로 컨텐츠를 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프트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두 번째 테크니컬 GEO는 AI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긁어갈 수 있는 최소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요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크롤러가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접근을 못하고 바로 튕겨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테크니컬 GEO라고 정의를 드렸고요. 컨텐츠 GEO, 그리고 테크니컬 GEO 전략,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 인용인데 이제 AI가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AI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많이 줘야겠죠. 그게 PR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GEO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뭐 환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GPT가 3점대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에게 맥북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럴싸한 답변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는 GPT라든가 생성형 AI가 답변이 좀 거짓이 많다. 얘들은 그냥 꾸며내는구나 라고 해서 신뢰도가 별로 없었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빅테크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로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되게 그럴싸한 답변들이 꽤 나와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요인들마다 거짓 답변들이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마 GPT나 제미나이 많이 써보신 실무자분들은 그럴싸한 이제 보고서를 딱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서 제출을 했더니 이거는 사실 거짓이다. 그래서 망신이라든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AI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좀 1차원적인 할루시네이션이었죠. 근데 지금 할루시네이션은 좀 더 교묘하고 고도화되어 있어요. AI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나한테 묻는 답변을 최대한 잘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그런 답변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 할루시네이션이 지금도 되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AI 입장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출처의 답변을 되게 선호합니다. 한국의 블로그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거에 쓰시는 컨텐츠를 보면 사실 근거나 출처 없이 그냥 자기 의견을 쓰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AI가 그걸 바라보면 이거는 조금 내가 믿기 어려운데? 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출처가 명확하고 그리고 링크도 있고 그리고 신뢰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블로그나 컨텐츠가 있다면 AI는 처음에 그걸 믿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걸 많이 인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컨텐츠를 되게 근거적으로 그리고 출처, 신뢰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고. 이 질문은 사실 AI 시대에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업군들은 AI한테 안전할 거야. 이런 직업군들은 좀 위험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실 AI가 다 따라잡을 거거든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을 다 떠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송길령 박사님도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 주셨는데 변호사는 AI 시대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로펌 입장에서는 AI가 들어와서 위험할까요? 아니죠. 일반 변호사들은 많이 없어도 AI가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코어 변호사들만 가지고 좋은 영업이익을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 시대에는 양극화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한다가 아니라 AI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양극화를 저희가 빠르게 파도를 타기 위해서 최대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가능하다면 저는 자기의 브랜드, 자기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만들고 싶은데 본인이 탄탄하게 쌓아온 어떤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가 이 기업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답변이 여기서 많이 가져가요. 그럼 이 기업과 이 블로그 사이에는 되게 강한 연대가 생길 수 있고 이 컨텐츠와 가치와 이 블로그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컨텐츠 그리고 자신이 AI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제가 아는 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이 높거나 가치가 희소한 그런 직업이면 직업일수록 AI가 더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비용이 싼 그런 직군일수록 AI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이제 석학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저는 AI 시대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에 관련된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AI가 여러 가지 답변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채택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합리적 사고를 어떻게 과연 키워야 할 것인가 라고 바라보면 일단 독서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독서 습관을 많이 키워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수학, 영어라든가 그걸 암기식으로 외우고 그리고 누가 하나라도 덜 틀리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합리성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합리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부나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로클릭을 집필할 때 굉장히 눌러 담아서 쉽게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이 대중서로 읽히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제로클릭이 어느 순간 저희한테 다가왔어요. 책 서문에서 저희 어머니의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네이버 검색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이버 검색을 하면 블로그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나오는데 그 블로그의 답변들이 되게 조금 예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검색을 싫어하셨는데 작년 초에 제가 어머니에게 GPT 앱을 하나 깔아드리고 이렇게 쓰세요. 보이스 모드로 쓰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피부 질환을 사진으로 찍고 자동차 계기판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여쭤보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들도 다 GPT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대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제로클릭은 이미 우리 시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검색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사실 편할 거예요. 사용자는 예전처럼 열심히 안 찾아도 답변을 금방금방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그런 기업과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어려운 문제죠. 지금도 네이버의 가치와 네이버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네이버만 바라보면 되는 시대인가? 아니죠. 챗GPT
챗GPT의 월간 활성화 수 2천만이 넘었고요. 구글의 점유율도 벌써 40%까지 검색 점유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걸 대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으로 과거에 네이버에 최대한 많은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저희는 퍼포먼스 광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포먼스 광고비가 없어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도태되거나 아예 노출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AI 검색 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컨텐츠와 좋은 제품이 있다면 지O 최적화를 통해서 AI가 답변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점점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위기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좋은 컨텐츠와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지O 이 시대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